(1월 4일) 금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소폭 하락하는 조종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는 엇갈린 혼조세를 보였고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와 소재주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S&P 500 지수는 0.21%,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가 엇갈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며 현지 시간으로 4일 발표될 12월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영국은 0.33%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4%, 0.29% 하락했습니다. 대다수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조치가 올 연말 이전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들이 올해 중반 또는 연말 이전에는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국채와 무기지 담보증권 매입 조치를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이전에 양적 완화를 끝낼지 그 이후까지 이어갈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29일에서 30일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통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12월 민간 고용이 21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크게 앞선 것으로 앞선 11월 수치도 종전 11만 8천 명에서 14만 8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말 소매업체 고용과 건설업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하루 뒤 발표될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15만 3천 명 증가해 전월보다 소폭 웃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은 11월과 같은 7.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증가한 3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6만 건은 물론이고 전주의 36만 2천 건을 모두 웃돈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홀리데이 시즌에 따른 변동성으로 지표가 다소 왜곡됐다며 실제로는 미국 노동시장의 양상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36만 건으로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250건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건수도 324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연휴가 낀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소매업체들의 장사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매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17개 소매업체들의 12월 동일 점포 매출이 3.3%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11월에 1.6% 증가는 웃도는 것이지만 지난해 12월의 4.2%에 비해 부진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대표 의류업체인 갭은 지난 12월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반면 미국 내 2위 소매업체인 타겟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이슈가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차익 매물에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재료들을 보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내일 공개될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간밤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죠.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중한 관망세가 유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FOMC 의사록을 보니 연내 양적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렸는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유입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쉬어가는군요. 차익 매물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와 소재주가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전약, 중강, 후약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391까지 21포인트, 나스닥이 3,100까지 11포인트, S&P 500이 1,450까지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한 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 반전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12월 민간 고용이 21만 5천 명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었으나 지난주 신규 수렵 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FOMC 12월 회의록에서 양적 완화 중단 시기를 2013년 말로 앞당길 가능성이 논의된 것이 시장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 유통업종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운송, 항공업종을 중심으로 50개 업종이 상승하고 화학, 금융,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75개 업종이 하락하며 팽팽한 시장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 16개 종목이 하락하고 나스닥 100개 종목 중 하락 종목이 56개, S&P 500개 종목 중 하락 종목이 237개로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하게 전개되며 치열한 매매 공방이 전개된 하루였습니다. 로스스토어가 8%, 마이크론이 4% 급등하고 포드, 사우스 웨스트 항공, 델컴부터 머크, 알쿠아, 아폴로 등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했습니다.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GM이 2.33%, 포드가 1.89% 상승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일 4.6% 급등에 이어 오늘 또다시 4% 폭등하며 3일 동안 무려 12% 폭등하여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대장주인 애플의 단기 조정 후 600달러까지 반등 국면에 있고 다우 나스닥 모두 저항선을 돌파하여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전개되며 상고 하고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에서 미국 시장 매수로 대응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시장은 271.10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1.30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69.50, 고점 271.35로 1.8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7,000 계약으로 전일 대비 급감하며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초가 270.00의 강보합 출발 후 269.50을 저점으로 박스권에 움직이다 자정을 넘어 급등하여 271.3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 반전으로 추가 상승에 실패한 채 271.00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형성한 후 주간시장 하락분을 만회한 것에 만족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860계약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이 700, 기관이 107계약 매수하여 개인의 매도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옵션이 10에서 20% 정도 상승하고 풋옵션은 10에서 40% 급락하여 주간시장과 대비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파생 쪽 자세한 대응 전략도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저녁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강 후약으로 약세로 마감했는데 미 증시의 상승과 프로그램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3,500계약 매도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환율 관련 대형주들이 급락하자 종합지수 2,020포인트, 선물지수 270포인트가 붕괴된 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단기 급등으로 전일 조정을 받았으나 종합지수는 1950포인트, 선물지수는 250포인트가 붕괴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긍정적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 2030포인트, 선물지수 271.50 후 전일 하락분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전개되면서 조정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여 선물지수 272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시초가 271포인트 전후
시작 후 강세가 전망되므로 상승 출발 후 장중 조정 시마다 선물 매수 장중 고점에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요일 고점으로는 종합지수 2040포인트, 선물지수 273포인트, 저점으로는 종합지수 201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고 선물로는 269포인트를 제시하며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73포인트, 조정시 지지선은 270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옵션 매매 전략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옵션 매도는 자제하고 장중 조정 시 2월 물 콜옵션을 매수한 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면 미국에서는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이 관건이겠죠. 지난달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의 관심은 이제 7.7% 11월 수치를 그대로 12월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현재 퀘스천 마크를 현재 내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월 수치 7.7%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사가 발표하는 12월 일자리 증가수가 21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도 11월 수치 14만 6천 명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현재 관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5만 명 수준만 나오게 된다면 11월 실업률 수치인 7.7%를 12월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의 그 활력이나 경기의 둔화 국면이나 상승 국면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분기 연속 경기 침체를 경기가 이제 더블 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2월 실업률 수치가 7.7%로 나오게 되면 9월 7.8%부터 시작해서 4개월 연속 7% 후반대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7% 중반 정도까지 들어가야 7%에 안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의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의 고용 창출이 현재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10월 말쯤에 태풍 샌디가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시즌을 중심으로 유통과 서비스업,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호조를 통해서 신규 건설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 증가가 이번 12월 수치에도 톡톡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미국의 실업률이 정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변수 하나가 이제 구직 단념자들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변수에 따라서 실업률 수치가 이제 조금씩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데요. 연준 내에서도 이런 내용을 현재 토로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주요 연구진들이 미국의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69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진 실업자들 중에 일부 적극적으로 구직 시장에 들어올 경우 현재의 7.7%의 실업률이 8%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단념자가 시장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완만할 경우에는 현재 수준인 7.7%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는 7.4%로 7% 중반 이하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현재 목표로 제시했던 고용 목표치 6.5% 이하로의 달성은 2015년 이후나 가능하다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방공개시장 의사록에서 보듯 현재 양적 완화 기조 이런 부분에 의원들의 약간의 이견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업률 수치가 온건하게 하락세로 유지된다면 버냉키 입장에서는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이 2015년까지 실업률을 6.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그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그 달성 시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연준 특히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는 이 6.5% 이하로 들어가는 것을 2015년 이후 정도로 현재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연구소나 핑코의 빌 그로스의 그 내용이나 시각을 보면 편차가 좀 있습니다. 핑코의 빌 그로스는 만약에 20만 개 이상 매월 일자리 수가 증가하더라도 6.5% 정도의 밴드의 실업률 수치에 들어가려면 2017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2015년 이후나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준과 버냉키 의장은 2015년도에는 이 밴드 내에 현재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자리 수 창출과 실업률의 수치면 이런 점에서 약간의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남미 쪽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달 암 수술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측근들도 현재 쿠바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는 올해 이제 첫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주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남미 쪽의 그 정치적인 지형을 보면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이런 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남미의 최대 산유국 업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좀 살펴드릴 텐데요. 지난해 12월 7일이었죠. 차베스가 암투병을 하면서 쿠바의 암 수술을 받으러 갔다 온 이후에 현재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ABC 뉴스는 의식 불명 상태다라고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유고가 될 경우에는 3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베스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철권 통치를 가져왔고요. 지난해 12월 7일 4선에 성공을 해서 현재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일이죠. 집권 4기의 취임식을 현재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 석상에 수술 이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은 회복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서 현재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이 차베스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아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4번째 암 수술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 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 그 총선에서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55%를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역대 지지율로 봐서는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만약에 유고가 될 경우에 야당 통합 후보로 나섰던 엘리케 카플릴레스가 44%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 이 야권 통합 후보의
카프릴레스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자기가 만약에 그 병이 위중할 경우 자기의 정치적 동지인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투표 성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현재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17개 국가와 페트로카비라라는 조약을 맺어서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쌍값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그 원유를 쌍값에 받는 쿠바나 바하마, 볼리비아와 니카라구아, 에콰도르 등이 재정 상태에서 그동안 높은 가격의 원유 도입보다도 낮은 가격의 원유 도입을 함으로써 재정의 여유가 생기며 이를 경제를 지지하는 상태로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차베스가 유고할 경우 시장 정책이나 경기 상황 이런 점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그 중남미 좌파 연대의 국가들에게도 이른바 돈줄인 베네수엘라의 현재 대통령의 유고 내용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권 통합 후보가 유력하다 보면 남미 좌파 정권 연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자연스럽게 반시장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움직임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원유는 세계 매장량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율이 20%를 전후로 현재 아주 높은 인플레 우려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지방 지역의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 이런 점에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유고가 될 경우에 이런 내용을 현재 미처 준비하지 못한 베네수엘라가 정부 이양이 순조롭게 이양될지 여부도 현재 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현재 적대적인 관계 이런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향후의 그 정치 상황 이런 부분도 미국이 아주 현재 관심을 높게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뉴욕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제 하루 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됐지만 역시 기관의 수급이 포인트겠죠.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예,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네.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루 만에 무산된 모습인데요. 전일의 어떤 하락의 어떤 흐름들은요,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주춤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 그 전날 우리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데 기인한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환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환율에 따른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주 위주로 다소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미끄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간 좀 잠잠했던 이 소재와 산업재군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기계, 건설, 그리고 금융권 중에서도요, 은행과 증권업종들의 전반적인 선전이 좀 도드라진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또한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일단 하루 만에 500포인트를 다시 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진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등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 충분히 이제 거래소의 어떤 조정이 코스닥의 매기로 이전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포인트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꼭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요, 거의 실적 발표 포인트 정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잠정 실적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요. 1, 4분기 실적, 즉 삼성전자는 통상 3월에서 4월 사이에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졌다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지지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러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잠정적인 실적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꿈을 먼저 먹고 달려가지만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또 급속도로 냉각되는 게 또 투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상승이 과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반등이 과연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안정적인 약세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심리적 투매까지 겹치는 좀 급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급락의 반등이 어느 지점에서 나오느냐. 분명히 이제 이 반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분명히 환율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환율의 상황이 좀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추가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반등 시점을 언제 좀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즉, 이 반등이라는 것은 시장 대비 반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현대차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서 현대차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한 1%대, 0.5%대 하락이 나오는 지점에서 현대차 그룹이 1% 이상, 2% 이상 하락하느냐, 즉 시장 대비 강도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 이 원달러 환율 1060원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60원대 오늘 지지 여부와 그리고 원엔 환율의 12.1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 1050원까지는 거의 다이렉트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원엔 같은 경우에도 12원대까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 환율에 대한 관심들 역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율이 좀 문제가 심각한데 어제도 장중에 좀 오르다가 환율이 1,060원 중반대는 지지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또 종가 들어가서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이런 자동차주 보유하신 분들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떤 전략이 현재 필요할까요? 예, 현재는 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액션을 취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다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이미 좀 타이밍을 좀 놓쳤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타이밍 놓친 부분을 추격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항상 첫 번째 바운스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첫 번째 반등은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타임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타임을 놓치게 되면 바운드는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 강한 바운드, 그리고 환율의 급속한 하락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측에서도 분명히 어떤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네. 정책과 시장 개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일단 잔여 물량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는 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또 반대로 원화 강세 수혜주를 찾아본다면 어느 업종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원화의 그 강세가 반드시 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달러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틸리티,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될 것이고요. 또한 리스 업종, 즉 해운이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외화부채가 많은 그 업종이거든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화의 강세, 즉 그 환율의 하락은요, 기본적으로 이 수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괜찮아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즉 이 환율에 대해서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원달러보다는 원엔에 더 가깝거든요. 네. 그 일본하고의 상대 강도가 좀 치열한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IT 부분들이 충격이라면 나머지 이제 음식료나 일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유리한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끝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경기 민감주에 베팅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한번 차별화 전략 살펴봐 주실까요? 예, 우선 현재는 아직도 1월의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1월 네.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월 효과는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초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달이다. 이렇게 1월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월의 수익률이 다른 달에보다 훨씬 좀 높았다는 거, 그리고 1월의 첫날이란 강세를 보이는 것은요, 네. 2013년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좀 커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그 예산 집행 자체가 72%를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그 시장이 풀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월 효과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올 한 해에 좀 정책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 코스닥에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코스닥이 이 대형주와의 수익률 갭을 좀 메꿔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코스닥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금요일장 전략을 세워본다면 좀 주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가치주 그리고 중소형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예, 저라면 충분히 네.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거래소 측면의 대형주를 바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중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굉장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의 추천주는요, LG U+를 선택해봤습니다. 자, 네. LG U+ 하면 통신주의 3인방 중에 제일 막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신주 하면 굉장히 좀 그간 오랜 투자를 하신 분들은 통신주의 재미를 보신 분이 거의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워낙에 굼뜨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정책의 어떤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 정말 투자에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항상 상승을 크게 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제자리에 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80년대는 10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언제 성장으로 이제 탈바꿈 하느냐가 중요한데, LGU+는 최근 이제 통신 관련해서 이 과징금이나 지금 영업 정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 내용일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통신 시장은요, 서로 이제 마케팅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치열한 경쟁 시장입니다. 시장이 좀 혼탁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위의 이러한 제재는요,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좀 가져가게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마케팅 부담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좀 급증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산업은요, 먼저 단말기 업종이 먼저 상승을 하고요. 두 번째가 망 산업이 좀 성장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말기였던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지난 11년과 12년에 큰 수익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본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망이다. 즉 망을 가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라든지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KT, LGU+의 차례가 이제 2013년에는 도래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2013년은요, 이 통신주 또한 더 이상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이제는 백조로 거듭나면서 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U+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일단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현 가격이 이제 부근이면 7,500원 근처이기 때문에 무난한 투자 대상이 좋은 가격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손절매 가격은 한 7,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LGU+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죠. LGU+. 한저가 부근인 7,5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이 최근 30년 동안 가장 높은 자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로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83년 첫 발표 당시 122.52포인트에서 지난해 종가 기준 1997.05포인트로 15배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6%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 배정 계획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 71.6%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부도가 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의 당좌 거래 정지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은 자영업자는 총 33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만 50세에서 59세 자영업주는 전체 47%에 달했습니다. 수출 효자 업종이던 조선업이 지난해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조선수출 2013년에는 회복 기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조선수출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액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30년 동안 주식, 채권, 부동산, 금에 각각 투자했다면 투자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자산의 장기 수익률 어느 것이 가장 좋았습니까? 예, 대표적인 재테크 대상 중에 수익률 킹을 지난 30년 동안 수익률 킹을 꼽자면 바로 주식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 지수에 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2,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1984년 1월 4일 122.52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97.05포인트를 기록해서 30년간 1530%, 즉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수익률은 2,793%, 즉 27배까지 늘어납니다. 코스피 지수 산출 초기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30년을 묵혀뒀다면 최대 28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셈입니다. 네, 흔히 부동산에 묻어두면 돈이 된다고들 하는데 이 부동산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예,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강남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난 30년간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수익률은 4.2배였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조하죠. 오히려 16배였던 채권이나 7배가 넘었던 예금이 강남 아파트 수익률을 앞섰습니다. 금도 금융위기 이후에 각광받는 투자 상품인데요. 지난 30년간 수익률은 약 4배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채권에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현재 원리금이 1,700만 원, 은행 예금에 투자했다면 870만 원 정도를 상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이었다면 약 500만 원, 금이었다면 약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투자 수익률은 금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10년간 금 투자 수익률은 3.26배를 기록했고요. 주식은 2.7배, 부동산은 0.56배, 채권은 0.52배였습니다. 특히 예금 수익률이 0.49배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률이 꺾인 것이 특징인데요. 경기 침체, 디플레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별 수익률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한국 자본시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코스피 지수가 도입된 지 30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식시장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예, 코스피는 지난 30년간 시가총액이 340배, 거래대금은 70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성장률은 지난 30년간 1,530%였는데요. 이는 주요 금융국 중 홍콩,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이 약 1,400%였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경제 성장률이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도 처음에는 68만 명 정도로 국민의 1.7%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현재는 528만 4천 명으로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로 대폭 낮췄는데요. 갈수록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경기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상반기에 정부가 재정 집행을 집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그 비중을 더 크게 늘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출 예산의 71.6%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쓸 돈의 약 45%를 1분기에 쓰겠다고 밝혔고요. 2분기에는 약 26%를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28%가 하반기에 집행됩니다. 어차피 현재로서는 예산을 늘리지 못하니까 정해진 돈을 좀 더 빨리 당겨 써서 경기 급락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그 정책 예상인데요. 특히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지난해 초에도 상저하고의 경기가 예상됐는데요. 실제로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았고 하반기에는 더 안 좋았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계산이 빗나가서 상반기에 돈을 다 썼는데 하반기에 더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90%에 달하는 50대의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50대의 팍팍한 삶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영업자 부도율에서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하죠. 예, 자영업자 부도의 절반이 2명 중 1명인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당자거래 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만 50에서 59세 자영업주 중 47%가 바로 부도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50대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1년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는 44%를 차지해서 1년 만에 3%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를 대표하는 제품이 바로 조선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좀 우울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세계 조선 수출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이 지난해 중국에 의해 추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 한국 조선 수출이 335억 달러, 약 3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조선 수출은 같은 기간 336억 달러를 기록해 한국을 1억 달러 차이로 제치고 세계 조선 수출국으로 부상했는데요. 아직 11월에서 12월 수출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